1988년 한일 관계 연구를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일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2003년에는 한국인으로 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봉에 가면 김충선 장군이라고 해요. 그분이 배양에는 녹봉 소원이 있는데 나중에 호사가 유기교수로 또 배양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세종대 교수이고 세종대 복도종합연구소장입니다. 저서로는 신친일파 2020년, 일본 뒤집기 2019년, 복도 1500년의 역사 2016년,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2007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이런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신 그 태그 문학관의 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태그에서는 저번에 매일신문사 측하고도 강연을 한 적이 좀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 비슷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일본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일본만은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일본은 한국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한국하고 관계가 있는 역사를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 제가 독도를 쭉 연구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도 그렇고요. 기타 일제 강점기에 뿌리가 있는 문제에 상당한 왜곡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제 강점기가 막 끝난 지 벌써 70년 넘었지 않습니까? 7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청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에 남아 있어서 일본 측은 그거는 다 끝났다 혹은 없었던 문제다라고 하여서 문제화시키지 않으려고 그 왜곡을 많이 가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 아시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반문. 이토 히로부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중학교 때는 2년 정도 그 일본사를 쭉 배웁니다. 그래도 2년의 역사 공부 시간이 끝날 때에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라는 것은 그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 학생들은 거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너무 많아서라는 이유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쭉 열심히 교사들이 강의를 하며 에도 시대라는 사무라이 시대가 끝날 때 정도까지로 2년간의 역사 시간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고 현재가 똑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녔던 데가 1960년대 후반입니다. 고등학교는 70년대 초반에 다녔죠. 그때로 그랬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하 드라마라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태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하죠. 그 태하 드라마도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바로 앞까지 해요. 이토 히로부미도 태하 드라마로 해도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의 일대기를 대하 드라마로 혹시 한다면
만년에 그 사람이 한반도에 와서 그 을사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반도를 침탈하는데 앞장섭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다 드라마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왜곡시키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시대뿐만이 아니라 제1공화국이라든가 제2, 제3, 제4, 제5, 50까지도 대하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역사 드라마로 한국에서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그 대하 드라마가 아닌 드라마에서도 큰 현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기보다 45년 일본이 패전한 이후 현재까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센서로 되는 거죠. 그냥 큰 거예요? 예, 그냥 껐어요. 예. 그냥 그러면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되는 것은 100년 후에도 일본이 똑같은가? 그렇게 약간 의문이 됩니다. 200년 후에도 그러는가? 그러면 일본은 역사를 완전히 계속 왜곡하는, 그리고 역사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점점 일본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이후의 역사도 객관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8개월 동안 있었던 아베 정권이 그러한 역사 왜곡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정권이었습니다. 역사 수존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역사 수존주의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원래 다 결정되어 있었던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역사 수존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베를린 소녀상 제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제거해달라고 독일의 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실 그때 앞장선 사람들은 물론 현지에 있는 한국인 단체가 그랬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국인들하고 함께 운동을 한 40개 이상의 베를린의 독일 분들이 함께 반대 운동을 해준 것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독일에 있는 여러 대학의 일본학과, 일본어라든가 일본 문화라든가 일본의 사회라든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일본학과가 독일에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교수들, 그러니까 일본어 교수라든가 일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앞장서서 소녀상 제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본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특히 역사 수존주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일본어가 일본학과 교수라고 해도 비판적인 연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거 한국하고 좀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의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러면 이 파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본의 역사 왜곡의 본격화의 계기인데요. 이거는 1990년대에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부터 있었지만 특히 1990년대
때부터 또 현재까지 이어지는 본격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고노 담화의 발표였습니다. 이게 고노 담화 발표가 아니라 발표입니다. 조금 잘못 썼어요, 제가요. 이게 고노 담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강제 연행을 사실상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모집에는 가문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죠. 다르고만 말로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강제 연행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했죠. 그리고 관원, 이것은 공무원들, 경찰들이 관여했다. 이렇게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노 담화, 당시 미야자와 내각이라는 이것도 자민당이었거든요. 그때 이러한 담화가 나온 후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발하는 세력은 같은 자민당 안에 있는 극우 세력이었습니다. 같은 자민당 우파라고 해도요, 보수 세력이라고 해도 일본에서는 온건항 포스와 강경 포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고노 담화는 온건항 포스 쪽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극우 쪽에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노 담화라는 것을 부정해야 하겠다라고 하여서 그 세력이 아베 신조 정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의 인물은 무라야마 도미이치라고 합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사회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자민당하고 사회당이 94년에 연립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회당의 무라야마 씨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라야마 씨는 고노 담화에 이어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무라야마 담화라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가혹한 지배, 이 양쪽을 세계 앞에서 사죄한 이러한 담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죠. 벌써 옛날의 이야기니까. 1995년 일본이 배정한 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50년을 계기로 하여서 그러한 사과를 세계 앞에서 하자라는 취지로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야마 담화도 일본의 극우파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극우파의 주장은 두 가지예요. 침략 존재하지 않았다. 백인 지배가 되어 있었던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켜준 것이다. 아시아인을. 그러니까 침략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식민지를 가혹하게 수탈한 게 아니다. 식민지를 근대화시켜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식민지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하여서 일본 내에서 이제 극우 세력들이 자민당 내의 극우가 중심이 되었지만 제야에도 극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제야의 극우와 자민당 내의 극우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고노 담화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본격적인 역사 전쟁을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베 신조죠. 당시 아직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탄시 국회의원은 위안부라는 것은 역사적인 왜곡이다. 그러한 것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막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 막 으빠들이 버릇 때에 거짓말이 많이 쓰여져 있다. 일본이 침략했다라든가 이런 게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여서 아베 신조를 비롯하여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교과서 집필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나루초 왜곡을 삭제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하였어요. 그 17년이죠. 연결선상에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이 결성됩니다. 새 역사 교과서는 극우 쪽의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해위라는 단체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가 계속 나왔지만 그 자민당이나 제야의 극우파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벌써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쪽에서 볼 때, 제가 우리라고 할 때 한국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볼 때는요, 그러한 무릎 밑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그러한 극우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 우파들의 주장의 그 핵심은 단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리를 많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은 좌파들의 자학사관으로 오염되었다.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행위는 자학사관이자 좌파들의 사고 방식이다. 우파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 좌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자학사관이라고 해서 자신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그 자신을 자학하는 말하자면 자해 행위 같은 거 이러한 역사관이다 라고 하여서 그것도 다 거짓말이다. 나루초되어 있다 라고 하여서 이 좌파들의 사관을 완전히 없애줘야 되겠다 라고 하여서 역사적인 사실마저도 거짓말이다, 나루초다,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이러한 역사관은 공산주의 사상과 통한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일본 내에서요. 단시요. 자, 이러한 사고 방식이 한국에도 수입됩니다.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깝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일본 쪽의 사상을 많이 수입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일본 쪽에서 나왔던 사상을 한국 쪽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그 중에 일부예요. 이것도요. 자, 그런데 당시의 그 배경에는 소련의 붕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갔습니다. 소련 대통령이라는 것도 1년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간에 소련이 붕괴되어서 15개의 나라로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중력이었어요. 산산도 못했던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 일본에서의 이야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자신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문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많이 이론을 자신의 한문에 투입하여서 논리를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믿고 있었던 사상에 해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본 내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왜 소련을 만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자신은 받아들인 것이었는가? 그렇게 하여서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했다. 네,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정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도달한 도착지가 반대로 갔어요. 극우적인 사상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진보하고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왜 가냐?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말하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상당히 극단적인 사상도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니까 더 극단적으로 갑니다.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논리를 만든 학자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원래는 그러한 좌파의 중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극우의 중심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본만의 상황이었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대단히 비슷한 내용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세계는 비슷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은 사회의 논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이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본 논리를 주종하는 사람들,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논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좀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냐? 조선은, 그러니까 이거 식민지 조선 일제강점기예요. 조선은 1912년 일본 헌법을 조선 내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근대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한국의 근대화의 시작은 일본 헌법이 이 한국 땅에 시행되었을 때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1912년이라고 하면 1910년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 2년 후에 일본 헌법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근대화가 되었대요. 네. 믿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약간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 그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역시 상세하게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안 그럴 텐데 그래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한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인 교육이 일제 간점기에 대해서도 약간 감정에 치우치는 교육이라기보다 정확한 팩트 위주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자, 사실은요, 일제 간점기 조선에 시행된 법률의 기초에는 독재적인 재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조선 전독만 반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독은 그것을 일본의 허가 없이 즉각 반포할 수가 있었어요. 일본의 국계의 허락이라든가 일본 촌리의 허가라든가 필요 없었습니다. 반포한 다음에 일본 쪽에 일단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일본에서 그거 하지 말라라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재령의 기초는요, 1912년이죠. 3월 15일 법률 제30호 이거는 일본 국계에서 만들어졌어요.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라는 것이 일본에서 공포화되어서 그것이 조선 전독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 조선 전독의 권한 하에 다 재령, 그러니까 이런 법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조선 전독이 생각하면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조선 시대에 왕위의 친령이라는 게 있었죠. 왕위의 면령. 이것은 왕이 면령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국회가 있었어요. 일본에는요. 그러니까 일본은 법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네. 물론 일왕의 친령이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친령을 발할 때도 일왕은 그렇게 쉽게 못했습니다.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자, 한국에 당시 조선에 국회가 있었을까요? 일제 간점기에 국회 있었어요? 한국에? 없었어요. 어떤 의회라든가 도라든가 군이라든가 거기에는 의회 같은 게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선거로 선출됐을까요? 조선에서 선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 간점기에 선거를 했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 안에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네. 모든 의회, 조그만 의회라든가 토라든가 군이라든가 읍에 조그만 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다 임명제입니다. 네. 임명할 때 단점이 뭐예요? 임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죠. 기본적으로. 예스만, 네. 오케이 하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만 다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독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보통 선거법이 일본에서 몇 년에 시행됐을까요? 보통 선거법라는 것은 남녀가 지금하고 비슷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예요. 일본은 몇 년부터 그것을 일본 본토에서 시작했을까요? 그거는 너무 거슬러 올라갔고요. 일본의 다이쇼 시대라고 좀 있었거든요. 1925년입니다. 그때부터 보통 선거권은 일본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선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물론 그 일왕이라는 그 권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꽤 민주적인 절차가 일본 본토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의 헌법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이 근대화가 되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전혀 제도적으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자, 그때 일본 국적을 조선인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대만인들도 일단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본토 사람들하고 조선하고 대만区別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 일본을 내지라고 했거든요. 내부의 내지라고 했어요. 자, 조선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내지에 대해서 외지라고 했어요. 외지. 예. 왜 그렇게区別을 했을까요? 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일본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하고 한국에 시행된 법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네, 가장 위에 조선 전독의 제령이라는 헌법적 독재 권력이 존재했고요. 자, 이러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당시의 차이라는 것을 학교 시절에 가르쳐야 된다. 네. 여러분들 학교 시절에 이런 거 배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 차별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법적 차별이거든요. 네. 외지, 내지라는 말도 많이 안 들었죠? 들었어요? 그 정도는 들었어요? 아, 네네네. 내성 일제. 그렇죠. 내지하고 조선. 그래도 조선을 외지라고 했다라고 별로 듣지 않았던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간에 이게 논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재령이라는 내용으로 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조.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 전독의 명령, 재령에 의해 규정된다. 네. 그러니까 조선 전독의 명령이 또 기타의 법을 만든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제1조의 명령은 내각존리를 거쳐서 일왕의 체가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 보세요. 다음 긴급시에 조선 전독은 즉시 제1조의 명령을 조선에 반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리나 일왕의 체가를 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긴급시에. 항상 긴급시였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천리나 일왕에게 나 이러한 법을 선포했다. 조선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도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일왕이나 천리가 그럼 그만둬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19년 3.1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1912년에 일본 헌법의 도입 후에요, 그게. 네. 그런데 무참하게 시위를 단합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의 단합법 같은 것은 다 재령으로 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긴급시다라고 해서 일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시행합니다. 이게 일본 본토하고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너무 다른 사회였던 거예요. 그것을 똑같았다, 변동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요새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네. 그거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을 알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더 말하면 한국의 교육부가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문제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지 않다. 네,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 일제강점기가 실제로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것은 파악해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요, 조선의 지향기구가 있잖아요.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네. 이런 것들은 일본 내의 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일본은 당시만 해도요,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 3권이 분립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이 다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나눠져 있었어요. 그것만 보면 그러한 일본의 제도가 그대로 한반도에 들어왔으면 한반도는 근대화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만 보고 이 법제도가 그대로 조선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당시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조선 전독에 모든 것이 예속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썼지만 식민지에는 일본 내지의 법원 구성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전독부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은 또 법원의 일부였습니다. 네. 지금 법원하고 검찰은 이게 또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사법 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법은 조선 전독부에 예속되어 있었고 입법도 행정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정부에 해당되는 조선 전독 하에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제도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의, 한국에서의, 한반도에서의 법제도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잘 아시는 조선 전독이 반포한 그 재련 중 하나가 찬시계명법입니다. 네. 그거는 계명이라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었고요. 사실 찬시였어요. 그거는 1940년 1월 1일부터 시작돼가지고 6개월간의 찬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러한 조선만의 법이었죠. 일본에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한테 찬시 계명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자, 또 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조선에 시행된 형법은요, 일본의 형법보다 형벌이 무거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대로 온 게 아니에요. 자, 일본의 지향경찰법은 1900년에 일본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대한제국 보안법으로서 도입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자, 조선의 보안법 제 6조를 보면요, 재고 형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조에서의 재고 형벌인데요, 40번 이상의 태형, 엉덩이를 때리는 거, 또는 10개월 이하의 금옥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같은 죄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향경찰법 제23조의 재고 형벌은 6개월 이하의 경금고 또는 100엔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무거울까요? 같은 죄에 대해서 먼저 일본에 절대 없었던 것은 태형입니다. 태형. 이거는 조선시대의 법을 계속
일제 시대에도 일제 간점기에도 적용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조선 시대의 형벌을 또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요. 40번 이상의 대형이니까 40번 이하가 아니에요. 보통 형벌을 결정할 때는 무슨 이하가 되어 있죠. 그렇죠? 2천만 원 이하의 보류금이라든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그런데 일본의 조선에 시행한 치안법은 무슨 이상의 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40번 이상이니까 100번 해도 돼. 네. 200번 해도 돼요. 태형 200번 하면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일본에 전혀 없는 그러한 형법이 조선에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형법이 조선에 시행되어서 조선이 근대화가 됐었을까요? 아니죠. 이러한 그러니까 산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그 조선하고 단시 조선하고 일본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나타나는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도 학자이면 이런 거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숨기는지. 네.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일본의 지안경찰법에 또 없는 조선보안법의 형벌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보시죠. 네, 조선의 보안법 제7조예요. 특히 이것은 정치에 관한 형벌입니다. 불온한 언론, 돈작 또는 타인을 선동, 교사 또는 타인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간섭하여 국가의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번 이상의 대형 및 10개월 이하의 금옥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독립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도요 50번 이상의 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일본 내에 없습니다. 자, 현재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는데요. 일본 해위라는 극우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베 내각이 끝났지만 일본 해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해위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요. 우파 문화인이라든가 우파 정치인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신도, 신사 관계자들이 5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도, 신사 관계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신도, 신사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조상님들이 서울에서는 조선신궁 거기에 항상 참배해야만 했습니다.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투옥됐습니다. 네. 신사 참배만 잘하면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천주교를 믿어도 되고 더더군다나 이슬람교를 믿어도 되었어요. 불교를 믿어도 되고. 그러나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당시에 일제의 반침이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종교 자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믿어도 된다. 그러나 예수나 부다나 무하메드 이상의 아마테라스라는 신도의 중심적인 여신 이것을 신봉해야 한다. 그것은
신사참배라는 형식이었어요. 네. 이것을 하면 다 오케이 했어요. 일본이. 그때 왜냐하면 일본 헌법에는 그 기본적으로 종교 자유라는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세계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우리 종교 자유를 인정해 있다고. 그런 실제는 아니었죠. 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그 탄압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국에 그 혹시 장가학계라는 일본 종교가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좀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불교 세력인데요. 이분들이 왜 한국에서 교세가 늘어나요? 외색 종교는 한국에서 계속 교세는 그 적어지는데 이분들이 교세가 늘어나. 이유는 일본 내에서 일제 강점기에 거의 유일하게 신사참배에 계속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네.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첫 번째 지도자가 옥사를 합니다. 고문당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그 교파, 불교 교파이기 때문에 45년 이후에 오히려 일본 안에서도 교세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외색 종교는 싫다. 그때 한국 정부도 너희들은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렸더니 한국 정부 쪽에서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여서 뭐라 할까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요 그러한 장가학계처럼 그 시대에 신사참배에 철저하게 반대한 그러한 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또 오모토교라는 지금 뭐 사라졌어요. 그 종교는. 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장가학계만. 다른 종교는 모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한국에서도 그러나 그러한 신사참배에 계속 저항한 그러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한국의 종교도 역시 그때는 신사참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까지 신사, 신도 관계자들은 권력자였어요. 일본에서. 다 신사, 신도는 일본의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45년에 폐종한 이후에 일본이 이분들은 모두 일개의 종교단체로 바뀌어버렸어요. 메가도가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국가신도라는 것을. 그런데 그 이후 이분들은 다시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한때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 17년에 일본 해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야스쿠니 신사라든가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이런 것을 더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새 스가 세촌리도 야스쿠니에 가지는 않았지만 건물을 본납했다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간에 이분들은 신사 신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일본 해위는 옛날의 권력을 다시 가지려고 그렇게 비선실세 활동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의 비선실세는 단체는 아니었잖아요. 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4만 명에 달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이자 합법적으로 정책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일본 정권에서는 실효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하고 특히 아베 정권은 이 사람들이 말한 정책을 그대로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게 일본 해위. 현재 일본 해위의 회원이 아니면 일본의 장관이 되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이 극우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 일본 해위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 13년에 고노 담화, 그 15년에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이어서 그 18년에는 김대중 오부치 회담으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에서 볼 때 이러한表面적으로 좋은 것만 그때 보였습니다. 좋은 것만. 무릎 밑에서 일본 해위가 움직이고 있다라든가 일본의 우파들이 희한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 안 보였어요.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는요, 일본 쪽에서 처음으로 일본이 가해자였다 인정했고 또 한국이 피해자였다. 이것도 최초로 공식 문서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또 문서화시켰습니다. 일본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요. 그때까지는 일본 촌이나 일반도 말로는 한반도에 대한 사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러나 공식 문서 속에 사죄를 기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맺어져 가지고 한국 쪽에서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한일 관계는 좋아진다고. 네. 무릎 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거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은 톡토 가르등 그리고 혐한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역사적으로 혐한 시위가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르자 아베 내각하고 비슷한 시기에 혐한 시위가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혐한 제투크에라는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제투크에는 뭐냐? 제1 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이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류가 일본에 굉장히 많이 상륙했습니다. 이것도 김대중 오부치 회담의 결과였죠. 일본 문화를 개방했는데 반대로 한류가 일본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후지 TV라는 TV는 하루에 6시간, 8시간 한류 드라마를 방송했어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의 문화를 더 방송해라, 이런 거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이 일본에서 심해졌습니다. 한국인 나가라 이거예요. 일본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나가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혐한 시위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요. 네, 이게 가두hen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혐한 시위, 보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혐한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극우적인 혐한적인 일본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비슷하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좋은 한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괜찮은 일본인들도 꽤 있는 것입니다. 그쪽하고 연대하면 돼요. 네. 자, 이게 뭐냐고 하면 혐한 소족의 폼란입니다. 일본의 소족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예, 가보시면 코너가 있죠. 이 혐한 소족들의 코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이 팔리니까. 네. 하나 혐한적인 소족을 내면요,
이게 히트하면 40만 부, 50만 부. 많은 곳은 100만 부 팔리입니다. 그게 일본의 효만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1%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효만. 1%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1억 2,600만 명이니까 그 1%이면 126만 명, 1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을 내면 재고로 팔릴 때는 100만 부 나가요. 네. 한 권 책을 내고 부자가 돼. 네. 여러분들도 부자 되고 싶으면 일본에서 효만소적을 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100만 부 팔려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 좋은 집으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때는 한국인으로서의 영혼을 바라야 돼. 그러나.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효만 소적은 많이 팔려요. 정말이에요. 신시아 리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명이죠. 필명이죠. 신시아 리. 저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남자예요. 네. 그리고 자신의 경력이 나와 있어. 책 속에. 한국 사람이에요. 2년 전에 일본에 갔다고. 자신은 대구 여기에요. 대구 사람이었다고. 대구의 치과 의사였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이야기 했어요. 네,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태그의 치과의사협회의 부회장님인가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네,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시아리라는 사람이 아마 태그의 치과 의사였다라는 것도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예.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의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을 엄청나게 욕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인이 한국 사람을 hen세를 하여서 쓴 게 아닌가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내용을 좀 검토해 달라고 저에게 책을 줬어요. 제가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읽어봤어요. 그런데 결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네. 왜냐? 한국어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오감 같은 것, 뉘앙스 같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물론 일본어로 썼지만 그거는 일본에서 충분히 번역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러한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현 정권까지의 뒷 이야기. 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뒷 이야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다 제가 보면 진실로 다 느껴져요. 이런 거 누가 알고 있는가? 치과 의사가 젊은 치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런 거 왜 알고 있냐?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의 책은 일본에서 7권 정도 나갔어요. 일본말로. 다 5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최고는 90만 부 팔렸어. 서울에 아파트 사겠는데. 예.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7권을 다 50만 부, 60만 부, 90만 부까지 팔았기 때문에. 대구 사람인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태그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름도
이게 필명이고 오르그르도 절대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고 브로그 있잖아요. 브로그로 활동을 해요. 그게 자신의 오르그를 절대 내미르지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자신을 감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속에 그러한 한국인이 쓴 것도 꽤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 네. 돈 벌러 일본을 갈까? 네. 좀 생각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신의 천재성을 진짜 팔아야 돼. 안마의 그 영혼을 일단 팔아야 돼. 그렇게 해야 사실 안마의 영혼 바르면 돈 벌 수 있어. 그러한 영화가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그렇게 다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한일 간 현안이 많은데요. 조금 특히 요새는 이게 굉장히 더 문제잖아요. 형능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65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65년도에 끝난 것은 미스금이라든가 미불금, 일본에서 어떤 노동을 했을 때 당연히 그 한국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돈을 그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합해서 5억 달러로 65년도에 일본한테 받았습니다. 그거는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일본 쪽에서 인정한 부분, 그리고 요새 일본에서의 재판에서도 인정한 내용은 그 불법적인 일본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법성에 기인한 여러 가지 당시 일제 간접무기였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배상금,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라 배상금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거. 예를 들면 때렸다. 네. 라든가 임금을 계속 안 주고 괴롭혔다 라든가 사실 축입을 당한 조선인들도 꽤 있습니다. 당시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민사라기보다 말하자면 형사적인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도 그 한국에 배상한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불법성라는 부분을 인정하여서 이것은 65년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하여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일본은요. 일본이 말하는 것은 물론 뭐라고 말하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은 약속으로 어겼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무 레벨에서는 일본도 이 부분을 인정해요. 그러나 돈을 줄 수 없다. 네. 한국 내에서 해결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근본에 있는 간제지원자라는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였는가 이거 조금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 물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보시죠. 먼저 일본 측의 핵심 논리는요. 일제 간접기는 합법이었다 이것이거든요. 네, 이게 일본의 핵심 논리. 그러면 한국의 핵심 논리는 뭐예요? 일제 간접기는 불법이었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한국이 맞죠. 예, 자 이거예요. 한국 안에서는 한국이 맞다라는 게 이게 일본 쪽에서 어떤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일본 쪽에서 합법이다
라는 데 대해서 일본 안에서 어떨까요? 네. 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좀 쓰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그래도 유튜브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65년도에 합의한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때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제 간점기를 결정한 조약이나 협정은 이미 무효다. 네. 그러니까 일제 간점기를 결정한 여러 가지 울산 느기약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네. 한일 병합조약이라든가. 네. 이것은 이미 무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한국은 그러한 일제 간점기를 결정한 울산 느기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고, 일본은 이미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5년에 일본의 배정함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유효였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미 무효는 영문으로 말하면요, already, null and void 이렇게 됩니다. 공식 문서는 영문입니다. 그때 약속을 했어요. 해석상 문제가 일어날 때는 영문을 중심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주장이 어느 쪽이 맞는가라는 것은 그 이후에 여러 학술 회의에서 많이 결론이 났습니다. already, null and void. 앞에 already가 있어도 null and void. 이게 무효라는 뜻인데요. null and void는 더 말하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으로 말하면 한국 쪽의 해석에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쪽의 주장만 계속 고집을 하죠. 네. 그리고 적어도 일본은 일본 측의 주장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쪽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또 일제 간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뭐라 할까 전단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극우파 정권이 아니었을 때, 아베 정권이 아니었을 때는 일제 간점기는 합법이었다라는 말을 대대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은. 그 이전에 한국하고 합의를 했어요. 네, 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결을 안 했습니다. 강연파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관철하려고 했죠. 자, 그러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죠. 네, 38년 일본에서요, 국가전동원법이 시행됩니다. 이거 내지에서. 39년 국민징용령이 시행됩니다. 이것도 내지에서요, 일본에서.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법역이 아니었다. 일본은 일본대로의 법이 있었고 한국은 한국대로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징용령을 시행해도 즉각 그것을 조선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일단 법역이 다르니까 그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징용령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니까 좀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회사들이 와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는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자유로운 모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요. 취업 사기라든가 사실상 강제징용 시작됩니다. 이때부터요. 취업 사기 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에 가면 좋은 데에 취업시키겠다.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겠다. 다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취업 사기 수법은
그 위안부 여성들을 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법을 써요. 네. 자, 특히 남자들은 탄광으로 끌려갔는데요. 40% 이상이 도주했습니다. 네. 남자들이. 이것을 보고 70%나 도주했으니까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는가.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왜 도주할 수가 있었는지. 자. 그 다음 42년에 아직 징역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요. 조선이 내지 이 아르손 요강을 지르해가지고 관 아르손으로 인력을 모집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조선 전도부에게 일본 기업들이 와서 부탁합니다. 조선 전도부가 토, 금, 면, 읍라고 해서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면에서는 5면 내야 한다. 네,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할당했습니다. 이것을 관 아르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계가 되면 정말 간제예요. 이거 고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본에 갔죠. 그 다음 실제로 조선에 징역령이 실시된 것은 44년 10월입니다. 네. 일단 이때 징역이 실시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못됐을까요? 처음부터 했었으면 되는데 아무리 일본하고 한국이 법이 다르다고 해도 조선 전독이 재령을 판포해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다 데려간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못됐어요. 왜 못됐을까?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대한 근본적인 역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진병이라든가 징용 이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특히 진병 가면 죽어요. 그런데 43년부터 진병제를 조선에서도 실시했습니다. 그 경우는 어마어마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이 일본 국민이니까 전쟁 나가시라. 그리고 일본에 있는 단광 곤장으로 가시라고. 이게 징용, 이게 진병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 말하면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준 상태가 아니면 이것은 노예제도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의 가장 기본이 뭐죠? 아까 일본에 있었고 한국에 없었던 거 뭐였죠? 선거권. 예, 선거권, 잠정권. 이것을 극하지 않았어, 일본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외국인이 왔다. 그러면 선거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에게 너는 어디 가야 된다. 네. 또 전쟁 나가야 된다. 그거 못하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는 조선인이나 대만인은 끝까지 외국인이었어요. 예, 외지 사람들.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국인 이상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만 강요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부당함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러한 법적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의무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준 이후에야 진병이나 징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일본 내에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못했어요. 예. 이런 거 한국의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니죠. 예.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변동하게 다뤘다라든가 근본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은 역시 한국의 교육 제도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역사 교육의 맹점이 너무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바꿔야 돼요. 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일본도 인정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처음은 전쟁터에 나가라. 이것도 지원병 제도였잖아요. 네. 지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원병. 네. 당시는 한국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지원병으로라도 나가서 이제 우리 뭔가 일을 하자 이런 사람들은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불평등한 구조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자, 일본은 말합니다. 당신은 일본 극족자였지 않느냐? 일본인, 한국인, 대만인 모두 일본 극족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극족만 친 것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강제 지원된 것은 불법이 아니다는 것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금이었으니까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한국에서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에 입각하여서. 그냥 일본에 대한 미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별을 받았다라는 하나하나의 체험당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르쳐도 그거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또 일본은 이렇게 주장해요. 한국인 징용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강요당했다. 일본은 인정합니다. 징용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강요당하는 게 징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에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를 강요당했다. 아, 이거 불법이 아니냐. 그러나 징용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일본인들도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강요당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징용법에 의해서 전담화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용법이 마지막에 시행됐지만 그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네. 권리를 안 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은요. 그때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일본에. 이러한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실권 행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할 수가 있었지만 거의 안 했어요. 자, 이러한 아래에는 여러 개의 조직이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은 일본 정부죠. 그런데 황근이라는 큰 데에는 일본 정부 아래에 없었습니다. 독립된 조직이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몰라요. 네. 보통 큰이라고 하면 일본 정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특수한 상태였어요. 전쟁 시에는 독립됩니다. 그러나 1930년 이후는 계속 존재했으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네, 결국은요. 이러한 직속 부대였어요.
그래서 큰에서 결정하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몰라요. 그중 하나가 위안부 동원이었습니다. 네. 요손들을 모집하여서 데려와. 여기서 육군에서 결정해. 1937년. 업자들을 일본이나 조선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업자들을 체포했어, 처음은. 왜냐? 네. 납치라든가 유괴를 진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했어. 그런데 그 업자들이 말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이 우리에게 면뇨했기 때문에 왔다. 그것을 들은 일본 정부가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에게 조회를 했어요. 진짜냐? 네, 진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후 일본 정부는 그러면 알았다 라고 해서 눈 감아주기 시작합니다. 큰애 증명서를 갖고 있는 모집업자들이 활동할 때는 편의를 제공해라. 이러한 문서까지 발행합니다. 다 공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단속도 했어요. 그거는 큰애 증명서가 없는 진짜 일반 업자들이 그렇게 여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면 일본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다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그 결정해서 일본이나 조선에 보낸 그 진짜 핵심적인 큰 위안소 경영자들은 다 눈 감아줬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공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안부를 모집한 사람들이 모집만 했을까요? 네. 흔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집업자로 선정해요.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모집만 하고 그냥 끝나를 가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20명 정도를 여성들을 모집하여서 그 다음 그 사람들을 배에 태웁니다. 혹은 만주에 가는 기차에 태웁니다. 그때 인솔자가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군은 20명 정도로 해라. 더 이상 많으면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 지업사기로 그렇게 속이거나 혹은 실제로 납치한 사례도 초기에는 굉장히 있었으니까 체포당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 모집업자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인솔자가 돼서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가 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군하고의 그 계약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포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게 한 사람이었어요. 모집자는 인솔자, 그 다음에 포주가 됐어요. 이게 일본 공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포주들이 그 여성들을 가끔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이 되면 그 여성들의 몸이 맞지는 거죠. 그런 여성들을 다 내보냈어요. 네. 그래도 여성들은 나는 위안부가 됐다.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단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포주는 다시 일본이나 조선이나 대만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다시 모집해가지고 인솔을 해가지고 다시 와서 포주 일을 계속해요. 이것을 일본군의 그 관리하에서 45년까지 계속한 것입니다. 일본군은 예를 들면 한국에 그러한 여성들이 폐해로 도착했다. 그 다음 한국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헌병대예요. 헌병대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면서 폐에서 내리거나 만주 쪽에 여기에서 내리면 즉각 위안소로 이송합니다. 폐는
일본군이 다 근함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위안부 동원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은 큰 관계자라는 신분을 요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손들에게는 큰 관계자로서 큰 안에서 자비옥을 하거나 육군병원, 해군병원에서 중간호사 역할을 한다. 그 안에 있는 그 식당에서 요급을 한다. 대충 이러한 이야기로 1년 정도 하면 큰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많다. 숙소도 굉장히 좋은 숙소가 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요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요소만 간 게 아닙니다. 제가 모은 증언에는요, 조선에서의 여성 교사도 있었습니다. 생활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위안부가 됐나요? 일본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일본말을 너무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냐?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위안소에서. 그렇죠? 근데 그 여성이 나는 조선에서 교사였습니다. 도쿄에 가면 1년간 도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도쿄 구경도 시켜준다 라고 해서 1년간 휴직하여서 도쿄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도쿄를 간다고 알고 배를 탔더니 배는 남쪽으로 가서 도착한 데가 보마, 현재 미얀마였다. 지금은 일본군이 다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온 일본 편사에게 들어놓은 거예요. 일본 편사들은 마르탄에 있는 편사들은 모르죠,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놀래가지고 살아남아서 돌아온 일본 편사들은 전쟁 체험기에 많이 썼어요, 그런 거. 한국에서 많이 그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편사들이 그때 조선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식으로 속임을 당해가지고 연행됐다라는 것을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편사들이. 제가 그런 거 책 속에 담았어요. 네. 관심 있으시면 신친일파라는 책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조선 총독부도 벼룩의 조직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만 총독부도 또 벼룩의 조직이었거든요. 법적으로 다 달랐어요. 근데 일왕의 위에 있지만 책임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일본이 하나의 통일된 그러한 지도자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여기가 모르고 있고, 네. 여기서 하는 일이 일본 쪽에서 나중에 알고, 네. 그러니까 통제를 못하게 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육군 사람들, 네.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일본 정부에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왕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주사변을 독자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성공해버렸어요. 보통 그러나 위에 명령이 없는데 움직인 그러한 군인들은 군법 회의에 회부되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군인들이 독주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콩을 올린다면 포를 받지 않겠구나 라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복주는 이제
37년 이후는 전혀 말 잃을 수가 없게 됩니다. 37년 12월에는 그러니까 난징 퇴학사를 저질렀죠. 이런 것에 이르와이나 일본 정부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놀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고.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면 특히 32년에는 그 일본 정부의 이누카이라는 수상이 만주국이 만들어진 것을 비판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만주국은 이거 침략이 아니냐. 일본 군부를 그렇게 비판했어요. 일본 총리가 만주국에서 장교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을 사살해 버렸어요. 그때 이게 유명한 5.15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 군부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공포 정치로 들어갑니다. 32년 이후는요. 네, 조선 전독부라든가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이 육군하고 해군의 판침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결국은 망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오늘 조금 못하지만 명령계통이 완전히 치리멸렬한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이 가고 싶지 않는 파푸아뉴기니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요. 네. 그거는 해군 쪽에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육군이 가게 됐어. 그러니까 작전을 잘 몰라가지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일본 육군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사를 많이 해요. 어마어마한 전략적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싸하게 된 일본 군사들은 마지막은 무엇을 가요? 인육이에요. 자기들끼리 먹었고 원주민을 죽여서 먹기도 했어요. 이 끔찍한 역사가 있어요. 예. 그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사실 일왕에 있는데 일왕의 책임을 돌리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책임을 지르지 모르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복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그 현재 일본에서 또 일본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복주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게 암몽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45년 이후는 시비리안 컨트롤라고 하여서 일본 정부의 총리가 정확하게 자위대를 통솔한다. 이렇게 문민 통제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본도 비로소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과거에 그러한 하나의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일본이 다시 한번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감시하지 않는 한. 자 마지막에 시간도 많이 가니까요. 마지막 부분 좀 보시죠. 일제 징용 문제. 일본의 외국 주장과 진실인데요. 기본은 조선인과 일본인들은 모든 면에서 일본에 갔을 때 차별이 없었다. 네, 이렇게 말하죠. 일본도 그렇고 일본 논리를 수입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네, 당광에서 고생했다. 그러나 일본인도 고생했고 모든 게 차별이 없었다. 이 이야기예요. 네. 임금의 차별도 없었다. 과연 그럴까?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네, 실제로 보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기본은요. 당관 노동이라는 것은 원래 제수 노동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네, 한국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죄수라고 아시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용했어요. 이유는 당관 노동을 하려고 하는 일본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위험하고
사고로 치고요. 납반 사고로 치고요. 그러니까 돈은 많았어요.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 하루치가 꽤 높았어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 안에서도 최급빈층. 그런 사람들은 집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단과에 가면 집도 있고 숙소도 주고 그 먹는 것도 주고 이르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인력 부족이었던 거죠. 보통 일본인들은 안 하니까. 그래서 생각난 것이 죄수들을 쓰자 이거였어요. 그냥 죄수가 아니에요. 무기징역 이상의 죄수들이에요. 예. 그래야 죽어도 되니까. 예. 무기징역 이상의 죄수들을 이제 그 탄광으로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기징역 이상의 죄수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권유린이 시작됩니다. 이놈들은 죽어도 된다라고 해서 그 가혹한 노동을 굉장히 거의 죄수니까 돈을 안 주잖아요. 네. 아주 싼 값에 너무너무 가혹한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죄수들의. 그 폭동이 일어난 그 탄광에서는요, 죄수들을 괜도라고 하세요. 괜도. 네. 괜도 속에 집어넣고 닫아버려가지고 이끌을 태워 죽였어요. 이게 일본에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내 안에서 기어나온 죄수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이것은 인권 문제다라고 하여서 일부를 제외하고 죄수 노동이 끝납니다. 그 다음 다시 급빈층 사람들을 계속 투입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사람들 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인, 중국인, 전쟁포로를 죄수 대신 투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탄광으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아닙니다. 아무도 일본인들 안 가는데 그 죄수 대신 조선인들, 중국인들 그리고 전쟁포로를 그냥 연행해서 투입한 거예요. 이 전쟁포로들은 미국인, 영국인들이에요. 전쟁포로니까 전쟁 시에 잡아가지고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 탄광으로 투입했어요. 특히 미국인의 어떤 전쟁 포로의 그 증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미국인 포로였는데 탄광으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본에 갔어요. 일본인들이 굉장히 놀랐죠. 자신은 겐도에 계속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채에 손목을 부러뜨렸다. 일부러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3일 정도 지나면 더 들어가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다음은 채에 발목을 부러뜨렸다. 이게 자해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겐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거기는 지옥이었다. 그 미국인하고 일본의 그 책임 있는 그때의 탄광 회사는 화해를 했죠. 배상금을 줬죠. 그러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안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5년도에 다 끝났다고. 그 이유로. 아까도 얘기했죠. 그때 끝난 것은 미수금이나 미불금이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증거뿐이라고. 그러한 상당히 위법적인 부분에 대한 위자료, 배상금은 일본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이야기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고 징용, 침병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일본이 배상금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권리를 완전히 짓밟은 인간성으로 짓밟은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데에 지급하는 것이 배상금인 것이에요. 그래도 65년도에 보상금으로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재판하면 다 줘요. 그게 일본 법이니까. 네. 그래서 20년, 30년 지나서 한국에서 그 재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겨우 2018년 10월에 승소 판결이 나온 거죠. 이거는 한국의 법으로 보면 말하자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일본도 법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법이고 일본은 일본의 법이니까 이것은 한국에서만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일본은 말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진짜 그치예요. 자, 더 이야기하면 9시 넘어버리니까 이 정도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 5분으로 할게요. 자, 단가에서의 임금의 차별 구조예요. 네. 일본 논리는 이거예요. 같은 금액을 줬다. 임금의 차별이 없었다. 이거예요. 진실일까요? 사실 통계로는 일본인의 70%, 80% 정도를 받았대요. 네. 그래, 그거는 X만이에요. 일단, 자, 조선인 노동자가 폐견 받았다. 이거는 현재 200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2,000배가 되니까요. 네. 쉽게 환산할 때 2,000배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때 내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역에. 자, 40%는 기숙사비라든가 식비로 건재가 됩니다. 데려갔는데 이런 것까지 받았어, 일본이. 이것도 이상해. 그 다음, 간제초축, 보통초축이라는 것을 시켰어요. 이거는 간제예요, 진짜. 보통이라고 해도 간제였어요. 30%는 초축시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20%는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겠다라고 돈을 거둬요. 네. 거둔 돈 그대로 갖고 있어. 물론 보내준 그 좋은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대로 갖고 있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지금 남아있는 통장 같은 게 남아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대로 그 조선에 보내지 않고 그냥 꼬박 사요진 통장에 남아있어요. 안 보내줬어. 자, 그리고요, 이 간제초축의 문제가 뭐냐? 이것은요, 만기 대직, 그러니까 조선인들도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갔어요. 네. 근데 만기가 되어야만이 돌려받았어요. 그러한 계약이었어요. 이거는 간제초축이니까 만기 대직 때만 돌려주겠다. 처음부터 계약이에요. 잘 모르니까 오케이 했죠. 네. 그러니까 준도 퇴직 때는 안 줘요. 병이 났다. 조선에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준도 퇴직. 그때는 조축을 안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도주하면 도덕은날 안 줬죠. 폐전했을 때도 이게 보통 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전의 혼란 상황에서 돈을 주지 않고 다 조선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버렸죠. 자, 이게 한국인의 경우뿐이에요. 일본인의 경우는요, 간제초축은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이거는 20%, 30%잖아요. 일본인의 경우는 5% 정도였어요. 처음부터 이게 낮았어요. 이게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인의 경우는 간제 조축, 보통 조축의 통장이나 도장은 일본인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인의 경우는 조선인 본인에게 이거 안 줬어요. 감독관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하면 일본인들도 도주했겠죠.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도장 얼마든지 인치로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조선인들은 못했어요. 도장을 본인이 안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조선인들이 도주해도 괜찮았던 이유예요. 조선인들이 도주해도 70%가 힘들어서 도주했는데 그 사람들의 조축은 다 회사가 가로채를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은 회사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그대로 적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다 깨가지고 사용해버렸어요. 이게 더 증언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그놈이 도망갔으니까 그놈의 간제 조직은 다 깨가지고 우리가 묶고 누르고 하자고. 호다하다였어요. 이런 게. 이게 일본인은 같은 일본인의 한국인이 폐경 한 달에 받았다 하더라도 내용상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었어요. 이런 거 일본의 그러한 극우 학자들은 절대 말을 안 해. 이런 거. 그것을 주장하는 한국 안의 학자들도 이 내용 절대 말을 안 해. 그런 식으로 해도 한국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같은 금액 받았구나. 어떨 때는 조선인이 더 많이 받았네. 이게 속아 넘어가. 내용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맞춰야 될 거예요. 진짜. 앞으로 계속 이게 쭉 있어. 그런데 2시간이 한계니까 이제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의 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의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일본에 강제징용을 가서 지금 통장도 있었다 보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강제저축, 보통저축이 아니냐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대장성에서 한국인의 명의로 된 그러한 그 금액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실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들은 충분히 돌려줘도 되는데 한일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돼서 조금 크게 말하면요. 일본 쪽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게 미불금, 예. 미수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5년도에 전체적으로 5억 달러로 끝났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문제는요. 그러나 5억 달러가 사실상 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일본한테 일단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2,000배로 환원시켜가지고요. 환산해서 그 2.8년 정도 가지고 계속 그 어떤 사업으로 신청한 분들에게는 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억 달러로는 이게 전혀 안 되는 액수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65년도까지 그러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어디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한국 쪽에서는 자료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도 일본 측은 여러 가지 있는 자료를 어디에 있다라고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고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게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고 한일 완례가 시작됐죠. 그 이후에 발견이 돼요, 많이. 일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65년도에 일본의 불손실한 행위로 인해서 5억 달러, 처음 그 이스만 정권 때는 21억 달러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차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사실상 무상으로만 따지면 3억 달러만 밖에 안 줬어요. 2억 달러는 유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외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3억 달러만 줬는데 이거는 부족해요. 35년간의 일제 간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때도 자금이 고갈이 됐거든요. 한국에서 한 사업에서.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는 받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일제 강점기 때 보면 헌병대 있죠. 예. 헌병대. 네, 헌병대가 민간인을 잡아가지고 뭐 고문도 하고 뭐 그리고 혼집을 치르게 만드는데 그 정체가 뭡니까? 아까 네네. 대본령 그 산하에 있는 겁니까? 헌병대는 기본적으로 대본령 하에 있는 그러니까 군의 조직 중에 하나죠. 근데 민간인을 왜 잡아갑니까? 그것은요, 기본적으로는 민간인 대상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큰 안에 있는 문제를 잡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는요, 한국인의 독립운동가를 잡는다.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사실 촉으로 간주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처음에 우리나라에 총독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이 후발주자로 식민지 지배를 했는데 선진주자들이 총독을 많이 뒀지 않습니까? 네네. 남미 같은 데도. 네네. 그러면 법을 만들 때도 그런 총독의 어떤 독재권을 앞에 선진국들한테 많이 본받은 바가 없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그런 독재권을 가진 총독들이 지배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이 별로 차별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예. 사실 일본은요, 영국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이게 단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2대 나라였거든요. 이 사람들의 식민지 정책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학과가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선진국들의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을 연구해가지고요. 특히 영국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영국의 식민지 정책은 3대가 문명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말살을 했습니다. 이게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사례가 호주 원주민들을 죽이죠. 이게 영국의 굉장히 악독한 그러한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식민지 지배가 조금 좋아지면요, 인도에 대해서 한 자치를 허용하는, 그래도 영국의 국계라든가 거기에 진출을 하지는 못하게 일단 인도에서의 자치권은 주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발달을 합니다. 그 경우는 인도인에게 문화를 인정한 거죠. 이 사람들 문화인이다. 문화인이 아니라고 하면 가짜없이 죽였어요. 이게 상당히 영국의 시민 통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통치는 그러한 영국 통치에 여러 가지 있는데 혼합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치를 조선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안 줬어요. 네. 그리고 또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의 특징은요, 농화 정책입니다. 농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프랑스는 흑인 나라, 아프리카 나라를 많이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을 많이 결혼시킵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 식민지를 동화시키는 그러한 그 정책을 써요.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법제도를 아프리카 나라에 이식합니다. 일본도 그것을 조금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하고 일본인의 결혼, 이거 많이 추진시켰습니다. 내성 결혼이라고. 대만하고도, 내지인하고 대만인의 결혼 정책 많이 추진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판자 요사가 일본인인데도 그 판태자하고 결혼하죠. 이런 식으로 하여서 민족적인 피를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프랑스한테 배웠어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영국하고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여러 가지 섞어서 도입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가장 목적은 한산 차별을 두는 거. 식민지하고 일본 본토의 차별을 두는 거. 그러니까 법도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고 20년, 30년의 차이를 두고 옛날에 일본에 시행되거나 아직 조선시대의 법을 또 그대로 놔두거나 혹은 또 그것을 강화시키거나 하여서 정근대적인 상태로 한국 사회를 남기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조선을 지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법적인 차별이 있어야만이. 완전히 똑같은 사회를 만들면 조선인이 일본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거 일본은 처음부터 조선인하고 일본인은 오르그리 똑같다. 예.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또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일본인들이 지배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법적인 차별을 뒀어야 하는 거였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얼굴이나 모습이 같았기 때문에 일본이 더 차별을 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다른 질문 많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서 접도록 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우리 교수님한테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뺏겼을 때 무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엄청 무식하는 생각 안 납니까? 네, 우리 무식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꼈죠. 상당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우리를 깨워줬습니다. 그 깨워주신 데 대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